검색 엔진의 어떤 데이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주 하는 그런 텍스트 분석에서, 그러니까 마이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성 분석에 적용했을 때 이슈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서 내가 하는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강의할 내용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주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주 1차하고 2차 시에서 했던 내용에 바탕을 해서 약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이슈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했던 거, 그러니까 또 IMC에서 했던 거, 네. 지금 뭐 KBS하고 같이 하고 있는 빅데이터 로그원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여기 누군가가 같이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이용해 우리 사회의 흐름과 그렇죠?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빅데이터 로그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국내외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슈와 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와 AI 전문가 전채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59번째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셨다고요? 네, 주변에서 관심이 하도 높아서 네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내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서 키워드 미국 대선을 사용해서 네이버 뉴스와 뉴스데이터를 블로그, 카페 등에 추가해서 이번에는 구글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다 이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볼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 구글, 네이버 뉴스, 댓글, 블로그, 카페 74,000여 건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해놨는 거 보면 이렇게 자료들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을 다 합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과학적인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이제 알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이 자료들을 이제 다 합치면 그 자료들에서 어떤 부분이 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카페가 어느 몇 %이고 블로그가 몇 %이고 그 다음에 예컨대 뉴스는 얼마이고 댓글은 얼마이고 정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컨대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급자잖아요, 공급자들 측정하는 것이고 댓글은 수요자라 이제 대상하는 측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분석된 논문들도 보면 이렇게 자료를 막 이렇게 합쳐서 하는데 그 분석이 결과가 엄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대부분의 이제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는 거죠. 각각의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렇죠? 특히 뉴스하고 블로그는 중복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요새는. 왜냐하면 뉴스가 그대로 블로그에 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또 앞에 뉴스했던 내용이 그대로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더 이제 전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지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정보량이라고 하기보다는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안 그럼 내용들이 제대로 이제 우리가 그 흐름들을 찾기가 사실 힘들죠. 그렇죠? 또 나는 최근에는 거의 그런 블로그라든가 이런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대부분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꽉 채워져 있어요. 이건 또 다른 해석을 한번 볼까요? 통합 신공항을 키워드로 넣고 검색해봤습니다. 최근 한 달간 언급량을 살펴봤더니 7월 1일과 7월 20일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국방부의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급증했습니다. 지금 여기 또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데이터가 여기 보세요. 검색어 변화로 본 통합 신공항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검색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를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건 맞아. 그런데 이게 검색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올 수 있어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그렇죠. 데이터 랩하고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통화 신고는 언급량이잖아. 언급량하고 검색은 완전인 거죠. 언급은 뭐죠? 그러니까 문서에서 특정한 단어를 포함했느냐 안 했냐 언급량이잖아. 그렇죠? 검색어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잖아. 액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인 거죠, 지금. 앞서 얘기했는 거 따지면 언급량은 뉴스 기사 공급자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어는 뭡니까? 수요자들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그런 행위를 했는 거잖아. 그래서 출처가 썸트렌드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썸트렌드라는 데 또 들어가 봤어. 썸트렌드라는 게 예전에 소셜 매트릭스라고 다음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는 거더라고, 보니까. 사용해 봤습니까, 여기 썸트렌드? 그러니까 그래서 출처에 썸트렌드는 뭐니까 얘네들이 앞서 얘기했지 검색 행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엄청난 이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댓글 하나씩 갑니다. 테이블에서 좋은 시도네요. 그런데 기사 분석인데 검색어 분석으로 헤드라인이 되어 있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지금. 응? 앞서 우리 누구냐? 여기서 했는 것도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최근에는 무조건 유튜브가 가장 그 대세 사람들의 그러니까 오피니언에 가장 반영한다고 봐요. 여기 해놨자 뉴스 기사랑 공급자, 댓글은 수요자 집변에 묶어서 정보량을 표현하시네요. 이제 댓글을 나 댓글 적극적으로 남기는 이거 말고도 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소셜 데이터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공급자 사이드인지 수요자 사이드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매체별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정보를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또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그래서 내가 했고 요거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에서 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SNS상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요? 난 그래서 댓글만 해서 댓글 기사 나다고. 사회감정연구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빅데이터 왜 기사를 안 하냐면은 기사는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그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기사는 보도자료 바탕. 논의봤는데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10년 내담에 등장한 행정통합 이슈는 4월 시도 및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기사와 댓글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이제 공급자 사이드하고 수요자 사이드 항상 이렇게 분리해서 봅니다. 분리해서. 공급자 사이드는 어떻게 패턴이 갔는데 수요자 사이드는 보고 이 댓글을 이제 두 가지에서 이제 우리는 수집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왔던 앉아 있었던 송하영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이제 했었는데 이제 뭐 댓글을 어디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댓글을 달 수 있는 통로가 두 개예요. 네이버에 뉴스가 실리면 네이버 밑에 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 아니고 그냥 각 신문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기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밑에도 댓글이 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사라도 양쪽에서 다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 댓글들을 이제 다 수집을 한 거죠. 항상 출범을 계기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18일까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다룬 기사와 유튜브 영상은 277개, 여기에 다양한 의견을 담은 댓글 1,400개가 달렸습니다. 댓글 내용을 토대로 행정통합에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여론조사하고 비교하기를 원해요. 여론조사. 항상 빅데이터. 여론조사는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100이 돼야 돼. 100이 돼야 돼, 여론조사야. 그래서 파이 게임이에요. 예컨대, 주봉 대통령 후보가 90이면, 그런 다른 후보는, 그렇죠? 다 합쳐서 10이 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이 마력이 있어. 왜냐하면 항상 이 답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 조사도 마치 이제 여론조사처럼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요구사항, 이건 용역받아서 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댓글도 여론조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 분류를 한 거지. 수동적으로 분류를 한 찬성, 또 다소 반대와 수동적으로 반대 이렇게 분류를 4개 집단으로 분류했는데요. 찬성과 다소 찬성은 각각 15%와 또 11%, 또 다소 반대와 반대 그룹은 20%와 53%로 부정적인 댓글 비중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지금 놀랐어요. 여론조사는 찬성이 지금 2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기사 만약에 내가 여기 분석해서 기사를 포함시켰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는 보도자료를 근거해서 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찬성이에요. 분리해서 한 거죠. 유튜브 매체별 댓글을 분석해봤더니 기사에는 찬성하는 댓글이 또 유튜브에는 반대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뉴스 기사는 이성적 차원을 그래서 두 가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뉴스 부분하고 그다음 유튜브 부분은 유튜브 부분은 영상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영상이었어요. 그렇게 한 영상이었죠. 우리가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은 유튜브 동영상은 정서적, 감성적 차원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읽고서 댓글을 다는 시도민들의 경우에는 낙관론적인 신념을 가진 그런 입장으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다는. 따라서 공론화 그래서 이제 나한테도 처음에 TBC에서 왜 그러면 카페나 블로그라든가 뉴스 기사는 안 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 데이터 양은 훨씬 더 커지겠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뉴스하고 그 다음에 기사하고 블로그하고 거의 비슷해. 금방이 편안하기 때문에.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공급자 사이에는 뉴스 기사는 공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연결 의미망을 통해서 SNS에서 드러난 생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선 이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의미망 조사를 이제 한 거죠. 세메틱 네트워크 내야되시죠. 통합,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들일 거예요. 주민, 그렇죠? 투표, 또 왜 등의 단어들이 두드러졌습니다. 댓글에서 어떤 단어들끼리 많이 조합된다 봤더니 대구는 순회, 또 경북은 이득의 단어쌍이 도출됐고요. 주민과 투표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 출범 후에는 도지사, 도청, 신도시 그리고 공무원 같은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 의미 연결망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분석, 의미 연결망이 저기 텍스트홈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 네트워크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그 나노이스교 논문에서 봤듯이 실제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맞죠? 실제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애초에 단어 2개를 찾는 정보 검색 부분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도시, 경북, 도청, 공무원 숫자 이런 단어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북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행정통합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함께 행정통합으로 공무원 수가 축소되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분석됩니다. 댓글에서 도출된 주제와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공론화 출범 전에는 손해와 이득, 통합과 공합, 주민 투표 자, 이런 요거는 지금 그 기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좀 각색을 했는 건데, 오늘 토픽 모델링을 한 거예요. 토픽 모델링. 그래서 토픽이 1번부터 10번까지 나왔는 건데, 이 토픽 모델링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에 기초하는 의미망 분석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 왜 어떻게 다르다고? 지난번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달라요? 토픽 모델링은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을. 그러니까 실제적인 매트릭스 계산을 하지 않죠. 예컨대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 손해, 인구, 경제, 이득, 반대 같은 이런 단어들이 같이 그러니까 등장할 확률이 많다는 그런 확률적 분포에 따라서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 토픽 모델링은 왜 등장했냐 갑자기 이게 기계학습의 가장 그러니까 근본으로서 등장을 했잖아요. 왜 매트릭스 계산을 하는 것은 컴퓨팅 자원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돌려보면 알겠지만은
매트릭스가 한 1000개 정도 되면 1000 곱하기 1000 하면 벌써 몇 개 되는 거예요. 몇 개?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100만 개잖아요. 100만 개 돌아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노트북가 안 돌아가요. 웬만한 그러니까 램이 아니면 거의 다 그렇죠?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숫자를 한 50개 정도로 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핑 모델링은 실제로 계산을 안 해. 확률적 분포에 따라서 해요. 그래서 이 토핑 모델링이 소위 가성비가 좋다라고 해서 빅데이터 기법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빅데이터 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스몰 데이터에서 하면 정확하겠어요? 정확 안 하겠어요? 정확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 연구들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그럼 왜 이걸 하느냐? 지금 앞서 기사가 얘기한 게 1000몇 개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1000몇 개 정도 되니까 뭐냐? 전체적으로 다른 매트릭스를 돌아가기에는 이거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연결만 할 때는 한 50개 정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토픽 모델링을 한 번 정도 돌려준 건데, 엄격하게 말했을 때는 어느 게 더 정확하냐 그러면 의미 연결망이 더 정확한 거죠. 데이터의 양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양을 보고서 결정을 해야 돼요. 또 토픽 모델링은 아시다시피 결과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통합과 공학 등의 주제가 상위권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행정통합에 대한 완화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가지를 내가 이제 보여줬어요. 네 가지 보였는데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 나름대로 또 의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과 관계해서 혹시나.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좀 더 결과들을 새 사회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뭡니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어떻게 해야 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갑이 인, 갑이 짜웃되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GI, GO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에 어떤 것을 내가 투입할 것인가를 좀 항상 생각을 하고서 해야 되고, 분석 기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아주 첨단의 소위 유행하는 기법을 찾기보다는 어떤 방법이 더욱더 그러니까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질문이나 뭐 있으면 코멘트 있으면 바로 하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벤포드 법칙 해가지고 해봤잖아요. 그렇죠? 벤포드 법칙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대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본 거야. 그때 벤포드 논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 지도자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봤냐면은 트럼프 후보자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51개 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맥락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프레지던트.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벤포드 법칙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대입한 뒤에 쌍따옴표 넣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 벤포드 법칙에서 맞아 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그랬는데 내가 쌍따옴표로 넣어서 해보니까 0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0으로 나오는 경우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쌍따옴표 검색은 안 했어요. 안 하고 뭐 검색만 했냐면은 그냥 엔드 검색만 한 거죠. 벤포드 법칙 그 논문에서는 엔드 검색하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비교했었잖아. 근데 쌍따옴표를 해가 어느 게 더 정확한지 한번 나도 보자고 했더니만 쌍따옴표는 0으로 나온 경우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왜 정확하게. 그래서 엔드 검색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것을 하면서 이제 구글을 처음에는 써봤어. 근데 구글이 역시나 API 검색은 많이 약해요. 우리가 네이버가 다음이 API가 좀 약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이 API가 좀 약해. 그래서 데이터가 잘 수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빙을 가지고 이제 빙 API 가지고 수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에 접근을 했느냐면은 항상 이제 이런 선거나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자기가 이 선거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시각이 중요해.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겼는 거는 나는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트럼프 이기는 거를 예측을 이제 했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 뭐냐면은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간에 소위 말 스윙 보터라고 해가지고 A라는 정당에 투표하고 B라는 정당에 투표하고 이런 것이 뭡니까? 잘 흔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 투표자들이 뭐 민주당에 잘 투표 안 하고 아니 되게 확실한 그 보팅 패턴을 보여줘요. 근데 트럼프의 성향상 민주당의 어떤 백인들이 많이 트럼프를 찍을 것이다. 교차 투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을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화당의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떻다? 트럼프를 많이 싫어한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그런 불안 때문에. 그래서 교차 투표를 할 것이다. 민주당에다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이슈, 트럼프 우먼, 그 다음에 위먼 알라바마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바이든 위먼 알라바마. 그래서 후보자 이름, 그 다음에 이슈 맥락어, 그 다음에 요 51개 저거 했고, 요 나머지 2개 코비드하고 프레지던트는 왜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인터널 벌리더티하고 엑스터널 벌리더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2개도 결과가 3개가 다 똑같이 나오면 이거는 우연한 결과인 거야. 그렇죠? 우연한 결과인 거야.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내가 관점에서는 이 우먼이라고 하는 요 이슈가 결국은 트럼프와 바이든을 나눌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51개주를 검색을 해봤어.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2개의 차이를 본 거야. 차이를 봤어요. 차이를.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검색 결과에서 트럼프가 더 많이 나온 거지. 이만큼. 이거는 파란색으로 된 것은 바이든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죠? 차이를 검색 결과가. 그래서 보면 예컨대 오하이오주라든가 펜실베니아주는 거의 차이가 이제 트럼프가 조금 더 나왔지만 큰 차이가 없었다. 오하이오주는 바이든이 조금 더 나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결과가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러니까 훨씬 더 그렇죠? 트럼프보다 많이 밑에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은 주에서 여성적인 문제의 이슈에 대해서 그렇죠?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훨씬 더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코비드-19하고 프레지던트에는 그 검색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코비드-19는 거의 비슷하죠. 지금 코비드-19는 거의 비슷하지. 프레지던트라는 검색어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먼이라는 S는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리턴드 URL 검색 건수 얼마만 검색 건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URL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인덱싱 돼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거 다 조사를 못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슈 점유도만 조사를 한 거지. 검색 엔진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용자가 찾는 정보만을 정제해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턴드 URL 빈도를 통해서 두 후보의 어떤 격차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이제 이슈 점유도라고 내가 이제 이름을 지은 거고, 나머지 이제 근데 주목의 다양도, 감성적 언급도, 의미적 응집도, 음적 응집도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논문에서 제시했던 것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조사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적용해보자. 이해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그 문제의식들, 논문을 읽고서 문제의식들을 갖고서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이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 또 공유를 하면 이거예요. 우리 KONLP를 파이썬 분석에서는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가장 그러니까 파퓰한 거잖아요. 텍스트 분석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세종사전 뭐 이런 거 다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나 해보니까 내가 이제 예컨대 대통령 연설문을 가지고 해봤어요. 대통령 연설문을 가지고서. 오케이? 해봤는 거야. KONLP가 시각화든지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그 한참 전에 했었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같이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한참 전에 아마 주붕이 입학하기로 더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일단 연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가보는 새해를 맞아 우리 기업들과 우리 경제 전반에 천마의 힘찬 기운이 돌아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풋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단위들이 없죠. 생각이 단위들이 없어요. 연설문에. 연설문은 한 문장 한 장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단위가 없이 그냥 다 뭉쳐져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bag of word.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없어졌죠. 생각이 다 인위적으로 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문단이 중요하냐면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어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글의 어떠한 그렇죠 전개 단위뿐만 아니라 그 문단에 통해 가지고 그런 특정한 생각이라든가 이슈가 거기에 뭉쳐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인풋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봐. 여기서 KONRP를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가. KONRP 하면 소위 자연어 처리라는 걸 하면, 그렇죠? 자연어 처리하면, 그래서 핵심 명사, 행위동사, 이 동사도 행위동사가 있잖아. 내가 액션 하는 거. 근데 형용사가 있단 말이야. 그게 KONRP에서는 그런 이제 다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야.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다 삭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지금 그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근을 중심으로 이제 한다는 것인데, 근데 책 사람도 따뜻하다 해서 따뜻, 조용하다 시원, 조용. 근데 이러한 행위동사들 다 삭제한다는 것이 어른스럽다 하고 어른으로 하는 건 완전 틀린 의미잖아. 그렇죠? 완전 틀린 게죠. 그래서 이제 국어어학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위동사라는 것은 문장의 구조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행위를 나타내고 그 행위에 참여자가 있다는 것이잖아. 그 참여자가. 그래서 지난번에 단월수 교수가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KONRP가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고, 여기 보세요. 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경제혁신 개념 계획 추진 이렇게. 그렇죠. 여기 노란색 부분이 로데이터라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 보세요. 창조경제, 이거 박근혜 정부 때 연세문제 창조경제를 구현해. 근데 여기 창조경제 구현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KONRP를 통해가 다 바뀌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로데이터에서 단어는 보면 보세요. 우리 경제 노력을 새로운 여러분의 더욱 성과를 위한 이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 KONRP 세 정도를 돌리면 경제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한 노력 여러분 우리 해그 정부 기업에서 그렇죠 상당 부분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의미들이. 그렇죠. 그럼 이 의미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서 해석하느냐 해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의미가 중간에 이런 가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방향성의 문제. 이 방향성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 지금 이 방향성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에서 그래서 누가 먼저 나오냐 그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성의 문제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하고서 결과를 이제 해석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텍스트 분석이라는 게 완전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 완전 기계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 먼저 얘기했냐? 우리 같은 사회과학과는 의미 연결만 하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듯이 이공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쪽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다 했죠. 근데 요새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연어 분석,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말고 뭐 얘기하자 그래요. NLU 얘기하고 있죠.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공계의 그 인공지능 하는 친구들이. 그 NLU가 뭔지 내가 딱 찾아보니까 바로 이건 거야. NLP를 하니 이렇게 행위동사라든가 그 다음에 핵심 명사만나 그런 게 다 문제가 있으니 그 다음에 NLU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황당하지? 왜? 우리 그 앞서 얘기했던 우리의 그 단어의 교수 같은 1세대 학자들부터 의미 연결망을 우리가 얘기하면서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왔단 말이야. 근데 자기들이 실건이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NLU라고 하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 그러니까 대하형 AI의 핵심인 것처럼 막 여기서 떠들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대하형 AI 핵심인 그게 오히려 사회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들을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뉴스 기사 보세요. 왜 조심해야 되냐? 방금 얘기했죠. 뉴스 기사 중에서도 오로지 사설에서만 의견이 들어가 있고 관점이 있고 프레임이 있지 대부분의 뉴스 기사들 다 보도 자료예요. 보도 자료. 그렇죠? 이해하죠? 그러면 데이터가 양이 많다고 아무런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NLP, NLU 현재 그런 뭐 논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단호유스키 교수가 얘기했던 그거를 우리 그 내가 단호유스키 교수한테 그 코드를 받아가지고 우리 주궁 박사한테 한번 돌려보라고 얘기해서 주궁 강사가 계속 안 돌아가져가지고 단호유스키 교수한테 다시 내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코드가 돌아가도록 했는데 어떤 데모를 일단 잠깐 보여줄게요. 가능하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뭐고 주로 이제 그 얘기할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첫 1회차는 이제 소위 말해서 소셜 데이터 얘기했고 그렇죠. 2회차도 이제 소셜 데이터인데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그러니까 관점, 그 다음에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는, 특히 소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소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사이언티픽 데이터, 그렇죠? 혹은 우리 어카데믹 데이터, 혹은 뭐 스칼러리 데이터라고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논문 데이터죠, 논문 데이터. 그래서 이런 스칼러리 데이터가 지금은 상당 부분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이제 뭡니까 쓰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소셜 데이터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뭡니까 얘기하는 것이잖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 아카데믹 데이터는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어떠한 담론들을 생산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당장에 뭐 여러분도 구글 스칼라에 가가지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글 스칼라가 논문을 찾고, 그 다음에 구글 스칼라 가서 이렇게 하는 그 자료들이 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문제잖아요.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 어카데미라고 또 이렇게 또 있어요. 구글 스칼라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어카데미라고 이렇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어카데미라고 이랬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근데 또 그래서 이 결과들이 보면 다 서로 틀려 조금씩.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하고 왜 틀려요? 왜냐하면 그 알고리즘이 또 틀리기 때문에 틀리는 거죠. 예컨대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웨보 매트릭스 쳐볼까요? 웨보 매트릭스. 웨보 매트릭스. 스펠링이 틀렸네. 자,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검색하는데 시간이 많이. 웨보 매트릭스 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하죠. 여기는 이제 페이퍼스 바이 누구에 따라 네이처 뭐 이런 식으로 팀 베르나스 세멘틱 웹 한눈에 봐도 좀 그렇게 잘 찾아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구글 가가지고 여기 웨보 매트릭스. 이렇게 하면 구글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이제 또 나오죠. 자, 그럼 국내에도 있잖아요. 뭐 있어요. 네이버에서 학술 검색 있잖아요. 학술 검색. 네이버에 학술 검색이 있고요. 최근에는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출판사에서도 운영하는 어서 매퍼 이런 거. 그러니까 저자들의 뭡니까? 저자들을 지도해준다. 그렇죠?
근데 지금 스프링거에서 이 어서 맵 서비스로 문 닫는다고 해놨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많이 안 써가지고 어서 맵 문 닫는다. 여러분들 구글의 그 프로 서비스, 구글 감기 논문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구글 감기도 문 닫았잖아요. 구글 프로 서비스도. 지금 스프링거에서 난 그 어서 맵을 문 닫다니 나는 한동안 되게 잘 사용해 왔었는데, 그렇죠? 스프링거 어서 맵 요새는 또 세멘틱 스칼라, 세멘틱 스칼라. 이래서 이런 어카데믹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서비스들, 웹상의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국내외에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하면 우리가 소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이언티픽 데이터, 전문가 집단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웹 베이스 된 것들은 뭐냐면 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비구조화되어 있잖아요. 비정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번 정제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정제를 거쳐도 그거는 기계적으로 정제를 거친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해하시죠? 기계적으로. 그래서 수동으로 우리가 앞선에 대우경북행정통합부에서 찬성, 반대 이렇게 했는 것처럼 사람이 매뉴얼하게 하지 않은 거죠. 매뉴얼하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은 아카데믹하게 웹 버전하는 데이터들을 어디하고 비교를 하냐면은 그럼 한번 정제된 그런 아카데믹 데이터들하고 비교를 해요. 그 정제된 아카데믹한 데이터의 출처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냐면 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웹 오브 사이언스. 제목 자체가 뭐예요? 웹 오브 사이언스. 과학의 망이잖아요. 그렇죠? 약자로 해가지고 WOS.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서비스. 이 사이언스의 서비스의 이제 주인은 이게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회사의 주인은 텍스톰처럼 웹 오브 사이언스란 말이에요. 주인은 계속 바뀌었어요. 회사가. 요새는 이걸 운영하는 회사가 크레디베리어트 애널리틱스라는 회사예요. 그럼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어떤 걸 하느냐, 자기 사람들이 소위 SCI, SSCI 같은 저널들을 관리를 해요. SCI가 뭐냐면은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과학, 그렇죠? 사이테이션, 인용, 그렇죠? 사이테이션 인덱스, 색인 이런 거잖아. 소셜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SSC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커다란 서비스 밑에서 자기들이 그런 학술지들에 대해서 논문들을 받아가지고 인덱싱을 색인을 하는 거야. 우리 검색 엔진처럼. 그런데 얘네들은 앞서 검색 엔진들이 기계적으로 정제를 했다면 얘네들은 수동 정제를 해요. 수동 정제. 그러니까 기계적 정제가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사이언스 데이터가 훨씬 더 아카데믹한 데이터가 스칼리한 데이터가 여기서 제공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깔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싸죠,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웹 오브 사이언스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 라이센스를. 이해하죠? 한번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그 넷마이너에는 이런 사이언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 애드온 그 코드를 요새 판매하더라고, 자기들이. 그 사이언스 데이터. 근데 그거에서 나는 이제 안 쓰죠. 나는 안 쓰고 나는 이제 이따가 말해주는 그런 다른 코드들을 쓰는데.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건데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기본 검색, 똑같이 검색 엔진처럼 돼 있죠. 기본 검색,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그래서 검색이 이렇게 모든 범위 이렇게 되고 지금 이걸 알아야지 일단 내가 얘기한 논문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면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구글 스카이에서 봤던 거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논문하고 벌써 화면부터가 상당히 정제되어 나와 있잖아. 그렇죠? 화면부터가 상당히 정제되어 있고 저기 보면 인용 횟수들도 이제 나와 있고 내 이름 한번 검색해 보지. 자, 앞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저자 검색해서 저자 여기 그러니까 검색국에 되어 있고 저자 검색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닐 건데 아마 여기 검색 도움을 보면 저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자 검색 저렇게
HW 파트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고급 검색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온 건데, 여기 이게 가장 이제 그러니까 가장 정제된 사이언스 데이터를 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대형에서 또 다른 회사가 한 군데 더 있어요. 그냥 스코푸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스코푸스라고 하는 회사가 아마 검색 그게 틀려서 그래요. 잠깐 됐어요, 일단은. 스코푸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더 있는데, 그 회사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경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그러니까 스코푸스, 뭐 저널 목록 이런 얘기 들었죠. 스코푸스. 그렇죠? 그래서 스코푸스가 이제 여기 웹 오브 사이언스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데이터를 줘요. 데이터를. 그래서 두 개, 글로벌하게 두 개의 이제 회사가 있어요. 두 개의 회사가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그런 SNNT, 그러니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컬래버레이션의 어떤 실제적인 결과물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구체적인 결과물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왜 컬래버레이션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연구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연구 문제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연구 문제가 더 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노 코리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국 얘기했는데 중국어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도 썼어요. 사이노. 그래서 차이나 코리아는 이제 사이노 코리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노 코리안, 중국과 한국의 그런 컬래버레이션, 협력력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럼 이 두 나라가 협력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두 나라만 있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한 네트워크, 다른 나라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구조적인 어떤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노 코리안에서 국가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스티튜셔널,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 이런 컬래버레이션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논문에서 가장 방법론적인 측면에 얘기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풀 인티저라는 것은 정수예요, 정수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분할 때 하고, 프랙셔널리, 분수로 어떻게 구분할 때 그 네트워크의 분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이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결국은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그러니까 공동으로 협력되어 있는 논문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카운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의 1022페이지 한번 보세요. 1022페이지. 1022페이지. 1022페이지부터 1022페이지. 10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 가장 우수한 게 이제 우리가 미국이죠. 미국. 근데 미국은 사실은 숫자로 승부하는 거잖아. 왜냐면 워낙 숫자가 많잖아요. 영국보다 훨씬 더 하죠. 근데 영국이 그래서 하지만 그 자존심을 잃지 않는 옥스포드, 캠브리지, 영국의 그렇죠. 그래서 여기 봐. 영국의 사이언스의 디크라인, 하락에 대한 그러한 논쟁에서 보면,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1980년대 중반에, 레이더스도 그렇고, 지금 이 논문의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레이더스도 그렇고라는 교수가, 이분도 이제 지금 거의 70이 다 되셨는 아주 그러니까, 이 레이더스도 그렇고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텍스컴의 프로토타입이 되는 KI-킥의 프로그램 짜신 분이 이 레이더스도 그렇고예요. 이 레이더스 로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영국의 사이언스가 하락된다는 것은 측정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측정을. measuring publications. 그러니까 측정을 잘못해서 나타나는 그 측정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을 잘못해서 나는 인위적인 아티팩트,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프랙셔널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죠.
프랙셔널리하게 측정해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네트워크가 강도가 강한지, 네트워크의 강도가 약한지 어떻게 다 드러나는 거죠. 강도가 강한지 약한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여기에 한국하고 여기에도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논문이라는 거는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공조했는 논문이 있어요. 야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논문에 그래서 이 논문에 지금 보세요. 저자를 보면 한번 보세요. 이 논문의 첫 번째 저자가 3명이잖아요. 3명. 3명의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다시 보면 나는 대한민국의 영남대학교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자는 윤정원인데 그래서 한국의 저자 소속이 어디에 있냐면 한국연구재단에 있어요. 한국연구재단.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더스로 보는 네덜란드가 국가고 소속은 암스테르담 대학으로 되어 있어요. 암스테르담 대학. 그렇죠? 암스테르담 대학이었어요. 그렇게 그럼 이게 3명이 공조해 있는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봐, 3명이 공조해 있는 논문이 그러면 그렇죠? 뭐 어떻게 여기서 얘기했듯이 full publication to each of the authors or 그러면 이 논문 전체가 내 각각의 저자들한테는 그러니까 full publication 한 편으로서 내가 다 인정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3명이 했으니까 proportionally 그러니까 3분의 1씩 가져가야 되는지 그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 문제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가 한 편 썼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내가 난 3분의 1편만 썼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야. 그래서 3명의 저자라면 예컨대 각각의 저자들이 3분의 1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1점 이거를 훨씬 한 개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럼 이 논문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죠? 이게 얼마만큼 인용되느냐의 문제잖아.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이 중요한 건 뭐죠? 유튜브 동영상이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댓글을 받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논문에도 인용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인용을 받았을 때는 그러면 내가 인용 1개 받았는데 인용 1개에서 3분의 1만 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이런 이슈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인티저 정수로 우리 관점에 바라보느냐 프랙셔널은 한국말이 잘 없더라고. 분수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렇죠? 그냥 정수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카운팅 해야 되느냐 분수적인 관점에서 카운팅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 개인한테만 그것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야. 왜? 각 개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잖아. 조직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속되어 있는 대학 같은 이런 조직에도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조직에도.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발생합니까? 국가에도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에도. 그래서 국가들에도 문제. 그래 아까 브리티시 사이언스의 몰락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이유스라는 것은 그렇죠. 이런 개입되어 있는 관여되어 있는 인스티튜트 기관들의 어떤 숫자가 어떻게 이 저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한 뭡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저자들은 인스티튜션의 어드레스가 2개인 거예요. 이거 우리 논문은 지금 다 각자 1개잖아.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나서 내가 영남대학교도 소속되어 있고 더 IMC에도 소속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저자는 3명인데 그러면 기간은 몇 개예요? 4개가 되잖아. 기간은 4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은 보세요. 두 저자가 우리는 지금 3명인데 약간 윤정원 박사가 영남대학교라면 두 저자가 똑같은 기관에서 왔다며 그리고 한 명만 다른 데서 왔다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남대학교가 3분의 1을 가져가야 돼? 아니면 3분의 1을 그러니까 가져가야 돼? 아니면 영남대학교가 2분의 1을 가져가야 돼?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인스티튜트들이 이런 디프런트 컨트리스하고 그런 캐천들이 모든 이런 애그리게이션 이렇게 데이터를 뭉치는 데서 발생을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이제 1022페이지에 다시 가보면 테이블 1에 보면 이런 걸 이제 해놓은 거예요. 네트워크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ABC 해가지고 그렇죠. 각각의 케이스마다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 C에서 보면 이제 이제 어떻게 프랙셔널 카운팅하고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이 사람이 이거 레이더스롭 교수가 이제 이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우연히 한국하고 중국과의 그러니까 컬래버레이션을 연구하다가 이 컬래버레이션이 이러한 측정에 따라 가지고 한국 중국의 그러니까 협력 연구의 어떤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우리가 공척을 한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그러니까 협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공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근데 특정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국가의 관점에서는 뭔가 성과의 중요시 여기잖아. 한번 보세요. 퍼포먼스. 이 퍼포먼스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틴저 카운팅을 훨씬 더 뭡니까 선호합니다. 그다음에 인틴저 카운팅이 훨씬 더 계산적으로도 또 쉽게 되고요. 그렇죠? 계산적으로 쉽게 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인틴저 카운팅을 이제 선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틴저 카운팅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틴저 카운팅은 가서 정수로 카운팅하는 것은 적절한 그렇죠 메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컬래버레이션에 왜 컬래버레이션 말 그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여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한 이 경우에서는 컬래버레이션은 그럼 뭡니까? 한국하고 중국만 항상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제3의 당사자들이 있는 거잖아. 미국이 있을 수도 있고, 일본이 있을 수도 있고, 개입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3의 그러니까 국가들을 하고 있던 하는 것들이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중국하고 한국의 어떤 컬래버레이션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런 프랙셔널 카운팅이 뭡니까? 더 정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이러한 관계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의 어떤 발전에 하는 그러한 것을 다이나믹성을 좀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 이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 하나를 어떻게 더 측정하느냐의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오히려 컨셉추얼, 개념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그게 더 가깝다는 거예요. 컨셉추얼, 개념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앞서 우리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 가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 거예요. 앞서 그 화면 보셨잖아. 아까 그 화면. 그 화면에서 이렇게 검색어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어떻게 넣어? 주소에 CU가 주소에 주소에 한국과 중국이 들어있고 퍼블리케이션 이어가 2014인 그러한 논문들을 찾아주세요라고 넣은 거죠. 그렇죠? 주소에 퍼블리케이션 했는 것을. 그래서 예컨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컨대 특허 정보 업체라든가 혹은 기업 정보 업체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가 혹은 이런 특허 회사에서. 그래서 2014년도에 한국하고 중국의 그 이제 주소가 있는 논문들을 다 찾아주세요라고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했고, 이 당시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가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었냐면 톰슨 앤 로이터스라는 회사가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이런 웹 오브 사이언스의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서 얘기했던 여기 지금 여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 웹사이트냐면은 그 레이더스 도로프 교수의 웹사이트예요. 이분이 항상 그 모습이 항상 일하고 있어요. 항상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은데도 거의 수십 년 항상 공이라고 나오고
컨퍼런스 같은 데 같이 가가지고 같은 호텔 방에 있으면 들어가면 노트북 쳐다보고 있어. 난 옆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시차도 적응할 때고 쉬어야 되겠다. 이거 항상 이러고 있어. 항상 지금 70이 다 되셨는데 근데 여기에 어디에 가느냐?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가면 여러분이 놀랄 겁니다. 이 많은 소프트웨어 다 본인이 다 짠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많은 소프트웨어, 이 많은 소프트웨어를 다 짠 거예요. 이 많은 소프트웨어를 다 짰어요. 이 많은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러니까 사이언스 데이터와 관계에서는 사실은 이만한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사이언스는 특허 쪽도. 왜냐면 특허도 이제 이분이 이제 이노베이션을 하는 거니까 사이언스하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을 하는 거니까 특허 쪽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 그 다음에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런 페이턴트 특허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논문들을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KI 타이틀 있잖아요. KI 타이틀, KI 텍스트, KI 키 이제 요게 이제 한국에 와서 호텔방에서 나랑 같이 짠 거에 같이 한국어를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의미 연결 네트워크 공조 소프트웨어를 짜자. 그래서 그게 2003년도였어요. 2003년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했는 이 소프트웨어만 잘 이용해도 텍스트 분석이 훨씬 더 달라 여러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넷마이너링 안 쓰는 이유가 이제 대부분 여기 있는 걸 대부분 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가운데 파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PAJ. 파젝하고 연동시키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제 우리 논문에서 설명했던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ISI 여기 해놨는 거, ISI가 방금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정지할 때 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 열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해놨어요. 설명을. 어떤 이 소프트웨어의 특징, 그다음 이 소프트웨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제 특징들 다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 이 소프트웨어는 프랙셔널 카운팅을 하는 그러니까 프랙셔널 카운팅하는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런 저자들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서 프랙셔널 카운팅하는 그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이너리 매트릭스는 뭔지 아시죠? 바이너리.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해서 혹은 A라는 사람하고 주궁하고 내하고 밥을 10번 먹었어. 그런데 바이너리하게 우리가 매트릭스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10번 먹었든 20번 먹었든 상관없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0과 1로서 표시하죠. 그렇죠? 그게 바이너리 매트릭스예요. 바이너리 매트릭스. 그러니까 우리 텍스트 분석할 때도 바이너리 매트릭스로 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 데이터 그대로 할 수 있죠. 바이너리 매트릭스로 하면 내가 텍스트에서 A라는 단어하고 B라는 단어가 최소 얼마 값 이상인 경우에만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매트릭스를 했는 거는 관계가 얼마만큼 있는지 상관없이 이렇게 뭡니까?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다 동일한 수준에서 지금 다루어져 있는 거죠. 바이너리 매트릭스. 이 바이너리 매트릭스는 우리가 여러분들 UCINet에 쓰면 UCINet에서 지난 시간에 소프트웨어 이런 얘기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보여주다고 하는 거예요. UCINet에서 네트워크에 가면 여기 보세요. 다이나믹 매저라고 있죠. 다이나믹 매저. 여기에서 이제 호의 네트워크 포지션에서 멀티플에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멀티플 호의 네트워크 매저라고 해서 UCINet에 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분석하는 거는 다 뭐냐면 이게 바이너리 매트릭스로 얘네들이 다 이제 바꿔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있어요. 바이너리 매트릭스로. 그래서 UCINet의 장점이 그래도 이렇게 그거 열면 3명이 나오잖아. 네, 3명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UCINet에서 여기 네트워크 레벨 코헤전 매저를 써가지고 가면 요 변수들이 다 이제 바이너리 매트릭스로 다 바꿔가지고 해주고 있죠. 바이너리 매트릭스.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트도 분석할 때도 이제 바이너리 매트릭스로 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바이너리 매트릭스로 이제 바꾼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바이너리 몇 번에 했는지 상관없이 여러 나라가
몇 번 했는지 상관없이. 그래서 봤더니 막 인틴저로 계산하든 그 다음에 프랙셔널로 계산하는 그 네트워크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UCI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 바이너리한 그래프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덴서티 값이 거기 나오는데 0.667 나와요. 0.667의 덴서티 값을 우리가 어떻게 보통 해석하냐면은 우리가 여론조사 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100%를 하고 생각하니까 되게 쉽게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로 생각하면 66.7%의 가능한 그런 컬레버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66.7%니까 상당히 좀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상당히 그래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만 에버리지 디그리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들 값이잖아요. 여러분들 연결 강도의 값이잖아요. 디그리 센트럴리티의 소위 말해서 연결 중심성의 평균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보세요. 인틴저에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면 탑10 국가가 어디였냐면 미국, 이태리, 터키, 러시아, 인디아, 독일, 프랑스였어. 한국하고 중국 간에 그러니까 협동했는 논문들을 했는 그 연구였는데 오히려 한국, 중국은 9등하고 11등이었어. 오히려 다른 나라, 이런 나라들이 그렇죠? 많이 차지한 거야.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 많이 차지한 거야. 한국, 중국 협력했는 논문들이었는데 왜? 인틴저에서 그런 거야. 인틴저. 그래 보세요. 이게 한국, 중국 협력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USA, 이태리 이런 국가들이 벌써 그림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죠. 이것은 이 소프트웨어에 있다가 이제 주붕이 또 데모를 보여줄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개발하는 포스뷰어라는 소프트웨어예요. 포스뷰어. 그래서 요새 이 포스뷰어를 해서 많이 써요. 웹 이렇게 그림이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프랙셔널하게 다시 네트워크를 그려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한국하고 중국 협력 논문이라는 것이 막 알 수 있도록 한국하고 중국이 간단하게 투톱으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US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같은 매트릭스로 인틴저로 구성하느냐, 프랙셔널하고 구성하느냐. 그럼 인틴저로 구성하고 프랙셔널 구성하는 건 어떻게 구성해요? 앞서 얘기했어요. 방금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이 레더스도프 교수가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지는 아까 테이블 1에서 계산해 놨었는데 테이블 1에서 뭘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인틴저 했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프랙셔널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투톱이 완전히 그러니까 등장하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인틴저 네트워크에서 봤을 때 이거 한국 중국의 협력망인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프랙셔널을 하니까 한국, 중국 협력망이 이제 대부분 등장을 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값들도 디그리 센트럴리티, 연결 중심성 값 보세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인틴저에서는 USA, 이태리, 터키 이거였잖아. 그렇죠? 중국 보세요. 여기 뒤에 나오고. 그런데 여기 프랙셔널 하니까 중국하고 한국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렇죠? 달라지는 거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중국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 그 다음에 한국이 2등인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아시아 국가들이 뭡니까? 한국, 중국의 협력망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잘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잘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근데 인틴저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예컨대 UAE 같은 국가는 인틴저에서는 125등이었는데 프랙셔널에서는 57등이에요. 무려 68등이나 순위가 차이가 나요. 이거는 국가 레벨이 아니라 기관 레벨에서 인틴저 네트워크 하니까 어때요? 인틴저 네트워크 하니까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일식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식 다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모든 국가들이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일식 다 받으니까 여러 기관들이 막 엄청나게 다 촘촘하게 막 붙어 있죠. 다 일식 받았으니까. 그렇죠? 다 일식 받았잖아. 그런데 프랙셔널하게 나눠보니까 비율도 가져갈 것만 가져가라 했더니 역시나 보세요. 차이니즈 어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인하 유니버시티, 칭하 유니버시티 하는 한국하고 중국 대학들이 중심에서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하고 중국 대학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일식 줬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비교도 다 하는 게 완전히 틀린 거죠. 비교했을 때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스티튜셔널한 것도 인틴저하고 뭡니까? 프랙셔널한 거하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뭐냐? 우리가 이런 공저자 네트워크에서는 그렇지만 텍스트 분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세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8등이었는데 세륜이 뭐냐?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입자물리 연구소인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8등이었어. 그런데 무려 360등으로 떨어졌어요. 프랙션은. 그러니까 이 한국과 중국의 협력 네트워크에서 세련이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인틴저 네트워크에서 8등이 된 거예요. 중국 아카데미, 차이니즈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가 최고예요. 왜냐면 여기는 모든 분야가 다 들어있어요. 그 밑에 사회과학하는 사람, 자연과학하는 사람 다 들어있어. 여기 보세요. 인틴저에서는 264등이었어. 그런데 프랙션을 하니까 넘버원이 된 거죠. 넘버원이. 완전히 현상 자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상 자체를. 그렇죠? 서울대학도 뭡니까? 190등에서 2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인 수준뿐만이 아니라 인스티튜셔널 네트워크에서의 수준에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이제 가져왔다는 거예요. 큰 변화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계산하기 쉬운,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텍스트 분석들도 이 인틴저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은 한자는 결국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과에 어떤 바이어스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인데 우리가 텍스트 분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논문의 요약문을 갖고 와요. 논문의 요약문. 예, 그렇죠? 논문의 요약문을 갖고 와가지고 텍스트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도 이 앞서 얘기했던 보스 뷰어에서는 이런 옵션들을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지금 레이더스 돌프 교수의 소프트웨어는 다 도스 버전이에요. 도스 압니까? 도스 알아요? 도스 10분 하면 나오는 거 도스. 그러니까 도스 버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컨대 이 소프트웨어에 올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도스 버전. 그렇죠. 도스 버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웹 버전이 아니야. 그다음 윈도우 버전이 아닌 거지. 윈도우 버전이 아닌 거예요. 윈도우 버전에서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새 최근에는 이 사이언스 데이터를 가장 잘 사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툴이 뭐예요? 보스뷰, 네덜란드가 이 사이언스 분석이 넘버원인 거예요. 넘버원. 이 네덜란드. 그래서 아까 레이더스 돌프 교수도 네덜란드잖아요. 나도 사실은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네덜란드 왕립 아카데미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레이더스 돌프 교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런 사이언스 분석에 이제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그 라이던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좋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해놓은 거 보세요. 이게 봐요. 그래서 보스뷰어를 하는 영상들도 지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주봉 박사가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할 때 이제 보스뷰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이언스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조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전신환 대표님하고 또 어디 또 가야 될 때가 또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보스뷰어에서 한번 우리 또 데모로 또 우리 주봉 박사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